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소식은 CBDC 추가 소식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꼰대적 발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게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시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딱 정해져 있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라는,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대적 수명도 무시할 수는 없죠.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뭐 8, 90세 때 잭팟이 터져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본인이 누릴 수 없고 죽는 것도 좀 매우 불쌍하지 않나 라는 생각적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보게 되면 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고 최근에 나왔던 자료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건강기간은 거의 12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2년부터 지금까지 2021년도 때까지 남자나 여자나 65세에서 평균 65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야, 이제 110세 세대야, 120세 세대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라다. 구라다. 왜 구라냐? 사지 멀쩡하고 내가 병원을 한 군데라도 안 다니고 내가 약을 하나라도 안 먹었을 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때부터 몸이 박살이 나면서 이 유병기간이라는 입원기간, 병원을 많이 방문하는 기간, 내가 몸이 아프는 기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년 동안 어디로 된 요거, 그러니까 심장만 뛰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겠죠. 진짜 매우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물론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 관리 정말 잘해가지고 진짜 뭐 70세 후반대부터 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특이 케이스죠. 왜냐? 사회는 계속 발전하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그것에 따른 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풀고 있죠. 그게 뭐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먹는 데나 뭐 이런 형태로. 근데 요새는 먹는 것도 되게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단 거, 짠 거. 그래서 단짠인데 그것도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단짠이 몸이 진짜로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그만큼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니까 건강에 안 좋겠죠. 그래서 실제 12년도에서 65세에서 머물고 있는 그 기간이 월등하게 높아졌다라는 결과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20대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빨리 성공을 해야지, 내가 활동하고 내가 여행을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못해도 65세도 건강하게 하겠죠. 그렇지만 사지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했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좀 부를 빨리 축적을 해야 내가 하고 싶은 활동, 제약이 덜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류는 무엇이냐면 지금 뭐 120세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면밀히 믿다 보면은 어, 나중에 후회를 받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짧게 남겨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찍 투자를 해서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거죠. 빨리 투자에 대한 내가 투자했던 회수 기간을 빨리 내고 그만큼 기대 수익률을 더 높게 해서 빠른 은퇴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여유 부분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활동 부분에 있어서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서, 왜냐면 사람이 뭐 영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몸이 망가지기 전 때가 평균적으로 데이터, 이건 물론 평균이니까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평균 통계적 자료로 봤을 땐 65세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나머지 통계 자료를 보시면 나와져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내용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매번 나옵니다. 자료는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물론 페이지가 깁니다.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뉴스만 보죠. 뉴스만, 좀 나쁜 말로 뉴스만 봅니다. 정말 뉴스만 보고 곧대로 믿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잘 안 찾아봐요. 귀찮고 어렵죠. 근데 귀찮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게 되면 1월 달에도 나오고요. 뭐 9월 달 정도에 한 번쯤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챙겨 보세요. CBDC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 놓고 한국은행 총재는 자꾸 뻘소리 하죠. 이중적인 스탠스를 가져갑니다. 안 돼요. 안 좋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해놓고서는 할 건 다 하죠. 예. 만약에 뭐 연인 사이였으면 이미 헤어지고 나왔겠죠. 바람 안 핀다고 해놓고 바람 피는 거랑 똑같은 멘트니까 거짓말을 그냥 쉬지 않고 하는 거니까. 일단 요약본을 보게 되면 서론, 뭐 중론,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 법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해당에 있는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직접형, 혼합형, 간접형 부분인데요. 이 배경은 미친듯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시간에서 소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면 재미없거든요. 이런 내용 재미없고 조회수 잘 안 나옵니다. 왜냐?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자꾸 뻘소리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료 안 보니까요. 아시잖아요. 재미없는 부분 이야기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요점만 저도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법적인 부분 이야기만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넘어갈 겁니다. 중요한 내용도 많지만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포인트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보게 되면 정말 많죠. 이것도 다 읽어봤습니다. 자, 요약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보게 되면 통화의 표시 수단의 차이에 불구하고 기존 통화법 제상의 법화로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법화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CBDC 발행과 한국은행법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발권력을 가져가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간에 대한 교환과 지급준비 제도에 대한 관계도, 그리고 지급 결제에 대한 관계도 부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가능성 다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쭉쭉 진도를 빨리 빼겠습니다. 자, 금융범죄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자원세탁 되죠.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좀 매우 주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투명하다. 세상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투명하지 않아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금이 신고제 도입할 때까지는 다 신고제 텀을 주지는 않겠죠. 갑자기 해야 되고 급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간을 주면 그러니까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기간을 좀 줘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이 시장이 너무 컸었을 때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에 대한 시간을 많이 주지 않으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겠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효과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더 투명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기간을 좀 여유롭게 주면은 그 전에 신고 전에 다 돌려놓고 다 빠져나갈 친구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죠. 정보도 더 빠른 친구들이 다 빠져나가듯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인도 왜 있냐면 익명성 코인이 안 없어지고 익명성 지갑이 안 없어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18년도 하반기부터 19년도 중반기 그 사이에 이미 스위스나 그리고 버뮤다나 이런 쪽에서 이미 다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자산으로 이 비트코인이 자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런 쪽 관점으로 보게 되면 CBDC를 하는 건 국가한테 이득이지 국민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한테 이득이 되는 게 1도 없습니다. 왜냐? 내 자산을 다 풀로 오픈해서 재정 정책에 적절하게 쓰고 국민의 자산과 재산이 이 정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내가 세금 올릴 만큼 충분히 이용할 거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패를 다 보고 전략을 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들은 어떤 활동을 할까요? 당연히 같은 CBDC를 쓰겠죠. 다른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른 CBDC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CBDC를 쓰면 그 정치인이 어디에서 밥을 먹고 어디에서 숙박하고 어디에서 하고 있는데 언론사들은 당연히 그걸 좀 더 만약에 공개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무얼 먹고 어디에서 갖고 뭐 어떠한 논란거리가 다 나오겠죠.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걸 쓸까요? 잘 안 쓰려고 하겠죠. 무엇을 쓰겠습니까? 여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었던 부분은 물론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상상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비트코인 쪽으로 들려가겠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 쪽으로 해서 개인의 지갑이나 아니면 다른 인명성 토큰으로 갈아탈 수도 있겠고요. 계속 그 생명을 불어넣는 이유는 이 CBDC가 투명해지면 또 내 은닉 재산을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화폐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지하세계에서 끄집어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쪽을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요구한 이 비트코인을 익명성이 아니다라고 해도 익명성 지갑에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커져가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오류가 있는 게 FATF 부분에서 주장하는 게 자금 세탁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야 비트코인 자금 세탁 잘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달러가 훨씬 더 출처가 불분명하고 추적도 안 되고 힘들어요.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CBDC가 훨씬 더 좋습니다. 비트코인 그 시장이 이제 막 이 정도인데 이때까지 달러를 방관하고 관리를 안 했던 것을 보게 되면 달러가 더 위험한 건 사실이거든요. 나머지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을 하면 비트코인 시장 자체는 주소를 어찌어찌 찾아서 추적을 하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종이화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미 시장에 대한 클래스 차이가 워낙 크죠. 이미 달러 유통량 추이가 80달러인데 여기 이제 막 천조예요. 한국 돈으로 천조 시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누가 더 자원 세탁을 더 많이 하는 시장입니까? 라고 저는 반론하고 싶네요. 아무튼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끌었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이게 이제 제도화가 되기 전에 다 넘어갈 사람은 다 넘어가고 그때부터 제도화가 되면 또 여기도 이미 더러워진 상태에서 투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국민들 손에 눈속이만 하는 것이죠. 저는 엄밀히 냉철하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천차하는 건 다 출구 전략을 하시는 분들이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의 그분 그리고 저기 러시아의 그분 은직 재산만 많은데 다른 자기만 쓸 수 있는 다른 CBDC를 쓰는 거 아니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걸 세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속도를 내게 되면은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강화하겠다. 그리고 집행법을 보게 되면 온라인 CBDC와 실물 기반 토큰형 CBDC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거는 이 내용일 겁니다. 온라인 CBDC. 즉 뭔 얘기냐. 말 그대로 종이화폐를 그냥 CBDC 즉 디지털 화폐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올해 들어서 저도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찍기 전에 여러 보고서를 보면서 보긴 했지만 올해 좀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었습니다. 실물 기반 토큰형의 CBDC. 이 말은 무엇이냐? 실물 자산 기반형. 그러니까 즉 금, 은, 여러 가지 뭐 원자재, 뭐 그리고 약간 실물성이 있는 쪽은 다 집어쳐 넣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직접형, 간접형, 혼합형이 나왔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좀 그 부분을 최대한 단순하게 했는데 연구를 하면서 이런 모델, 저런 모델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이번 2021년도 보고서 기준에서는 좀 더 추가했던 부분은 저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용자에 대한 보호적 관점도 뭐 포용하겠고 뭐 잘 관리하겠다 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의 내용은 법적, 발행권, 그리고 범죄,
집행법, 이용자 보호, 입법 방향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내용과 12DC 구조와 배경을 보게 되면은 지급 서비스 변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발전에 있어서 화폐에 대한 발전 과정이 좀 더디고 그랬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변화에 코스트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추이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나왔고 이제 여기에서 좀 풀어서 다 써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만 이야기할게요. 직접형, 혼합형, 간접형 부분을 보게 되면 직접형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부분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혼합형은 민간기관에 대해서 CBDC 발행을, 그리고 민간기관이 일반 고객과의 관계에서 CBDC 공급 회수에 포함한 서비스를 맡게 된다. 한국은행 은행 일반 고객의 이원적 관계를 이용하는 현재 발권 구조를 기본적으로 동일한다. 혼합형에서도 발행 주체는 중앙은행이 된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간접형, 최근 중앙은행이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장되기 시작한 간접형 합성 CBDC는 민간기관이, 즉 시중은행한테 먹거리를 자꾸 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중은행들이 요새 지점을 좀 많이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시중은행에 대한 먹거리가 앞으로 없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갑형, 토큰형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시중은행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커스터디 너 요거라도 좀 안 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요거라도 좀 떨궈 준 게 커스터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업무 부담 완화를 주장하기 위한 간접형 또는 합성 CBDC는 민간 기관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현금 등을 기초로 발행한 CBDC를 인정하고 이를 적절히 감독하자라는 기초로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일 원장형, 분산 원장형 이야기 많이 나왔으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계좌형과 토큰형 부분도 연구만 하고 있지 어떤 걸 채택을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 보고서상에서도 그냥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쭉쭉쭉 발권력에 대한 내용, 통용력에 대한 내용, 법제화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쭉쭉쭉 넘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미리 그냥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장 1, 2년 뒤에 이걸 하는 추세는 안 되겠지만 10년 뒤나 15년 뒤 되면 아마 쓸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아두는 게 낫겠죠. 그때 돼서 아몰라하고 이미 다 고차가 되고 안차가 됐었을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자 지급에 대한 논란거리가 꽤 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자 지급에 대한 관련 법률 내용, CBDC에 대한 이자 지급 시 고려사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 진짜 중요합니다. 알아야 할 포인트이고요. 보게 되면 중개기관과 예금 계약에 체결한다라고 볼 것이 아니다. CBDC 양이나 음의 이자를 부과해서 소지자가 보유하는 CBDC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이것이 일반적인 이자 지급을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하면 CBDC에 대한 양이나 음의 이자 지급을 엄밀히 보면 이자 지급이다라고 보기에는 통화량에 대한 변경에 가깝다. 통화량 추이를 인위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아주 이기적인 국가의 행동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왜냐?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나와져 있어요. 쭉쭉쭉 넘기게 되면 현금과 교환 비율 문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 1대1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현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CBDC 급격하게 증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교환의 매개체는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백은 안 됩니다. 백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나 CBDC 하다가 현금으로 쓸게. 이렇게 교환은 안 됩니다. 그리고 초반의 모델링은 어떻게 해놨냐면요. 기존의 2019년도 보고서나 2020년 조금씩 줄이겠다. 과거에는 5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0%밖에 안 해주겠다. 이런 모델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CBDC로 바뀌는 건 되는데 여기서 CBDC에서 현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혼용으로 쓸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한 그 활용도에 대한 수준이 고령자에 대한 또 배려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일부 현금 유통량은 꾸준히 같이 혼용하면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누군가는 좀 더 진보된 생각을 갖고자 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찾아보고 막 공부하고 하는데, 누군가는 공부하기 싫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게 꼭 나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무래도 시중은행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좀 보인다라는 내용과, 은행금 이탈이 증가하게 되면 신용 공급 여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CBDC에 이자를 지급하면 처음에는 CBDC 급격하게 교환을 하다가 한도를 넘어서 한국은행을 통한 교환이 불가능하게 되면 일반 고객이 보유한 CBDC 현금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CBDC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금과 CBDC 액면 금액이 동일하다라고 해도 각각의 가치가 달라지고 현금과 CBDC 간의 교환 비율이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한 가능성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이때까지 코인 시장 보면서 한국은행이 느꼈던 거는 디파이 시장을 보면서 요거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인센티브를 아마 이런 형태로 줄 것 같습니다. 대충 늘 읽어보니까 초반에 들어왔던 애들한테는 인기도를 주기 위해서 얼마까지는 금리, 요 정도까지는 파격적으로 줄 거예요 라고 하고, 여기에서 저축했던 건 다 공제예요. 이자 나왔던 건 다 공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파격적이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할 거니까. 옛날에 신용카드 많이 썼던 배경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봤기 때문에 아마 그 전략을 쓰겠다라는 내용이 좀 묻어났고요.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필요성. 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경우 현금의 은행의 예차 유인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이다.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에서 만들었던 이제 외주를 주든지 뭐 어찌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갑이 나오게 되면 정부가 플러스로 하든 마이너스로 하든 금리 조정을 할 거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금리 적용해서 통화량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너희 소비를 하도록 유인을 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느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건지, 실제 경제는 괜찮지만 마이너스 금리, 경기가 안 좋아서 마이너스 금리 부분을 유도를 해서 내수 경제에 따른 활성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꽤 크겠죠. 예. 그래서 이거의 법률적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실물에 보관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것도 못하게끔 막아놨죠. 우리 이거 도입하면 계속 줄어나가는 전략을 해놨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일정 기간 뒤면 또 아예 교환을 차단해버리는 전략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때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투트랙 전략이 가능하는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 되면 지갑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산 쪽으로 많이 이동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저는 펼쳐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필요성이라고 했으니 할 거예요. 필요성이 아니라 그냥 한다라는 걸 그냥 갖다 적어 놓은 겁니다. 얘네들이 이때까지 우리한테 많은 토론을 많이 해주면서 우리의 의견을 많이 들어줬습니까? 그냥 국가가 좋아하는,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리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약간 개정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지갑을 쓰면 마이너스 금리 때려 맞을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자산으로 돌려놓고 자산에서 그냥 거기에서 최대한 스테이블한 거를 채택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라면 머리를 쓰겠습니다. 여기 CBDC에 개인 지갑에 월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여기다가 안 놔둬요. 차라리 그냥 USDC나 테더에다가 놔두겠죠. 안 그렇습니까? 왜 마이너스 금리 맞도록 이 지갑에다 왜 놔둡니까? 멍청한 거죠. 경기 안 좋을 때는 저라면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둘 것 같아요. 오히려. 맞잖아요? 그래서 신흥국들이 최근에 많이 했던 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총의 순위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과거에는 비트코인 쪽으로 갔는데 워낙 그쪽도 변동폭이 크니까 한 번 더 꼬여서 생각했던 패턴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놔뒀던 전략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것도 뭐 방법이기도 하겠죠. 이런 쪽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보면 재산권 침해로 하는데, 자, 마이너스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렵다라고 써놨죠. 예. 그러니까 할 거다를 좀 이거를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최대한 풀어서 써놓은 거죠. 헌법 23조 1항에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되는 거 아니냐.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이 된다. 법률로 정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안전보장, 질서의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법률로 되어져 있는데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다. 그래야지 돈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쓰게끔 나는 그렇게 유인을 할 거다. 욕을 처먹더라도 국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가를 사랑하신 분들은 희생을 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이를 적용하고 현금 교환을 제한되는 부분은 재산권 침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이거 알려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100%안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왜 헌법에 대한 법률을 상당히 어렵게 막 통칭하고 용어를 되게 어렵게 해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당 국민이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해놓으면 누군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이해서 상당히 논란거리도 꽤 많이 줄 수가 있으니 일정의 벽을 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써져 있죠. 특히 현금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CBDC만 유통하는 경우 마이너스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화폐의 가치를 절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화폐에 대한 단위를 변경시키는 조치도 될 수가 있다. 즉,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저렇게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하면 나도 꼴리는 대로 안 쓰고 바꿔두겠죠. 전 밖으로 빼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그리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뭐 CBDC 채무성 인정 여부인데요. 이제 법정 통화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으로 뭐 사용권, 교환권 이런 걸 좀 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 문제는 좀 많은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빨리 빼야 이쁨 많이 받죠? 예. 자, 실물 기반 토큰형 이전 방법과 시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CBDC 계좌 또는 전자 지갑으로 데이터를 기록, 관리, 저장 매체로 이전. 휴대전화에서 저장 매체 사용한 NFC 방식으로 단거리 무선 통신이죠. 그래서 CBDC를 데이터 수수하거나 CBDC 계좌에 또는 전자지갑을 통해 이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단말기가 CBDC 데이터를 수수, 카드의 저장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저장 매체와 단말기 간의 데이터 수수에 의해 CBDC 이전하게 된다. 그래서 계좌형 CBDC를 혼합형으로 발행하는 경우 중개기관의 이용자에 대한 전자지갑을 관리, 발급. 그러니까 시중은행에게 또 먹거리를 주는 거죠. 야, 너희가 위탁 관리해.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중은행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자꾸 이용자를 많이 주려고 하고 본인들 따르게 멀티 형태로 또 연합으로 또 가져가고 있죠. 그 다 이유가 그런 겁니다.
뭐 부정취득도 이 내용이 좀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내리고 쭉쭉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계 부분은 뭐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중요한 것만, 그리고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위주와 이런 게 우리한테 이점과 약점이 있다라는 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CBDC 압류를 위해서는 일단 저전매체 자체를 동산으로 압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금화하는 것은 집행관이 비밀번호 확보해서 저전매체 접속하고 실물 기반 토큰형의 CBDC 집행관이 채권자의 실물 기반 토큰형 저전매체에 이전하거나 직접 온라인의 CBDC 상의 집행관의 채권자 계정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현금화를 실행할 수 있다. 교환권이 인정되는 경우 인출하는 방법은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가능하다. 이 말은 부자들한테, 그리고 제 구독자도 부자거나 그만큼 세금을 안 냈던 분들은 이제 빼박이라는 거죠. 이때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맨날 돈 내놔라, 금 내놔라, 막 압류딱지 막 붙이고 그딴 거 없어요. 왜 이걸 하는지 한번 나왔던 배경을 보니까 알 수가 있겠죠. 이제 화폐적 관점인지 이걸 자산형 토큰을 만들어서 그 지갑에다 다 쳐 넣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세금 안 돼? 그래, 그럼 내가 진짜 좀 양아치스럽기는 하겠지만 세가 안 내면 이제 내가 그 개인키 부분을 일정 법행, 그러니까 해당에 있는 법률적 부분에 있어서 다 진행 절차를 다 거쳐서 합법적으로 해당에 있는 그 키를, 개인키를 어떻게 해서 알아내 가지고 거기서 비밀번호 쳐서 그만큼에 대한 액수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너 현금 없으면 부동산 일부 자산이나 주식이나 채권 부분 그것을 이 실물 기반 토큰형으로 압류하겠다는 겁니다. 압류해서 나 가져가겠다. 너희에서 그냥 합법적으로 네 안 낸 만큼 세금 거기서 뛰어가서 그냥 가져가서 그냥 갖다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렵게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안 하겠다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겠죠. 그래서 이게 좀 양아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도 좀 많이 바뀌겠죠. 네. 처분. 여기서 써져 있죠. 재산 등의 처분을 통해 현금으로 변하는 것을 칭한다. 그래서 자산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 개인키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왜 없지? 그래갖고 멜로나 뭐 공지 뭐 메시지, 카톡 메시지와 연동해서 야, 내가 돈 빼갔어 이렇게 남겨놓겠죠. 누가 보면 뭐 해킹 당한 줄 알겠지만 아니다라는 거, 감지 집행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정말 전문 용어를 이쁘게 써놨죠. 네. 그래서 몰수 강제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금으로 바꾸든 주식을 좀 더 확보하든 할 겁니다. 그래도 주식으로 확보해도 다 그게 이 지갑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구도니까 도찐개찐이다. 그러니까 코인은 개인 지갑이 있으니, 그래서 요새 코인이 뭐 NFT가 나왔던 이유가 그런 거죠. 대체 불가, 뭐 부동산이나 뭐 채권이나 그림이나 뭐 이런 걸로 해놨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냐면 CBDC 하면 봐봐요. 내가 부자인데 요새 세금 안 냈어요. 그럼 물론 세금 내야 되는 게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굳이 세금을 좀 안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범법자는 용인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거는 문제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냥 수단적 관점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은 NFT 쪽이 왜 성장을 하고 있는지도 좀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 개인제가 돌려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내 재산의 일부를 들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거래소에다 두는 건 다 들켜요.
거래소 지갑에다 놔둬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대반이고 참고 문헌은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다 검토하고 다 했다. 누가 확인을 했냐? 이 그쪽 한국은행 보고서에 서울대에서 뭐 요런 내용으로 다뤄졌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순섭 씨, 중혁 씨, 종혁 씨가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법적인 검토를 일단 이런 형태로 했고 이제 기술 기반형이나 뭐 이런 부분은 하겠죠. 법률적 검토가 먼저 선행이 돼야 이게 가능하니까.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왜 기술이 따라오는 만큼 법률이 느릴까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실까봐 이야기를 하지만 기술이 먼저 선행한 뒤에 그 뒤부터 그런 법률적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률이 먼저 생길 수는 없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거니와 애초에 이게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 시장이 커지고 난 뒤에 사회적 진통이 느낀 뒤에 법률이 만들어진다는 점은 좀 감안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을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적 생각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